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내 계좌에서 수천만 원이 증발해 있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26년 2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1억 원 선이 허무하게 깨지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만 달러를 향해 달려간다는 희망적인 전망들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선절 고민과 절망의 목소리만 들립니다. 특히 우리 4060 세대 투자자분들에게는 이번 하락이 더욱 가혹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 혹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목돈을 투자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젊은 세대와 달리 우리에게는 손실을 만회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 급락의 배경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마이클 버리의 냉혹한 분석부터 믿었던 기관 투자자들의 배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전략까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 1억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가격선을 넘어 심리적 방어선이었죠. 하지만 최근 8%가 넘는 급락으로 이 선이 무너지면서 시장의 패닉이 확산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건 미국 경제 지표입니다. 최근 발표된 고용 데이터가 시장 예상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이 부진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져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현재 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투자자들은 가장 위험한 자산부터 정리하기 마련이고 비트코인이 바로 그 1순위에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이 기대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실망 매물이 나왔습니다. 과거 관세 이슈로 불거진 유동성 문제도 여전히 시장을 압박하고 있고요. 특히 고배율 레버리지로 투자했던 사람들의 강제 청산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하락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레버리지 투자는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몇 배로 키워주지만 하락장에서는 손실도 몇 배로 증폭시킵니다. 결국 빚으로 투자한 사람들이 먼저 무릎을 꿇게 되고 이들의 강제 매도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인물의 발언이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정확히 예측했던 마이클 버리가 비트코인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견해를 내놓은 겁니다. 그가 보기에 지금이 바로 비트코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버리의 분석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것과 달리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금 가격이 오를 때 비트코인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또 하나 중요한 지적은 실수요의 소멸입니다. 예전에는 익명성을 이유로 비트코인을 찾는 수요층이 분명히 존재했지만 블록체인 추적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마저도 사라졌다는 분석입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 받쳐줄 바닥 수요가 없어진 셈이죠. 무엇보다 위험한 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주식은 기업이 수익을 내기 때문에 자평가 구간에서 매수세가 들어오지만 비트코인은 오로지 다음 사람이 더 비싸게 사줘야만 가치가 유지됩니다. 모두가 동시에 출구를 찾는 순간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버리의 핵심 논지입니다. 이건 마치 좁은 출구 하나밖에 없는 극장에 불이 난 상황과 비슷합니다. 모두가 동시에 빠져나가려 하면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건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을 기억하시죠?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며 디지털 자산 시대를 열었다고 선언했던 그 회사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ETF에서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장을 이끌 거라 믿었던 주체가 먼저 발을 빼는 모습에 투자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블랙록은 비트코인 시장에 제도권의 신뢰성을 부여한 주역이었습니다. 이들이 ETF를 출시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위기가 오자 가장 먼저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들의 진짜 의도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시장을 키우려 했던 걸까요?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높은 가격에 물량을 넘기려 했던 걸까요? 더 심각한 리스크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회사지만 사실상 비트코인 보유 회사로 더 유명한 이곳은 현재 약 71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평균 매입가가 7만 6천 달러 수준인데 현재 시장 가격이 이미 그 아래로 내려왔다는 점입니다. 이 회사가 위험한 이유는 자체 자금이 아닌 차입금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했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계속 하락해 6만 달러나 5만 달러대로 떨어진다면 채무 상환 압박이 심해질 수밖에 없고 최악의 경우 보유 물량을 대거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 미칠 충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채 11만 개라는 어마어마한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진다면 그건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폭락, 아니 붕괴에 가까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생각하셨을 겁니다. 위기 상황에서 가치를 지켜주는 디지털금처럼 말이죠. 하지만 최근 중동 정세가 불안해졌을 때 자산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실물금과 달러는 강세를 보였지만 비트코인은 기술주들과 함께 급락했습니다. 시장은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 아니라 고위험 성장주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는 투기자산이라는 것을요. 위기 때 나를 보호해줄 거라 믿었던 자산이 오히려 손실을 키우는 결과를 낳은 겁니다. 배가 침몰할 때 입으라고 받은 구명조끼가 알고 보니 무거운 돌덩이였던 셈입니다.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 케빈 워시는 과거 긴축 정책을 선호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정책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연준의 정책은 전 세계 금융시장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특히 달러를 기축통화로 사용하는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의 금리 정책은 모든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매력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금리를 내리면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위험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죠. 지금처럼 정책 방향이 불투명한 시기에는 투자자들이 움직이지 않고 관망하게 됩니다. 큰 흐름에서 보면 또 다른 변화가 감지됩니다. 비트코인은 원래 탈중앙화라는 이념 아래 탄생했습니다.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자유로운 화폐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주요 ETF는 미국 회사들이 운영하고 최대 보유 기업도 미국에 있으며 규제 정책도 미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을 암호화폐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더 이상 자유로운 영역이 아니라 미국 중심의 규칙 안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을 비롯한 타국 자본의 자금 이동을 차단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급락은 이런 권력구조 재편 과정에서 나타나는 혼란일 수 있습니다. 정글이 도시로 바뀌는 과정에서 기존의 규칙이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는 과도기적 혼돈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모든 걸 정리하고 나와야 할까요? 아니면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가 기회라는 말을 믿어야 할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급한 추가 매수는 위험합니다. 7만 달러 선이 무너진 상황에서 다음 지지선이 어디일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6만 달러, 심지어 5만 달러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합니다. 바닥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짐한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는 건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변동성이 진정되고 안정적인 매수세가 확인될 때까지는 신중하게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물타기는 바닥에서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으려다가는 손만 다칠 뿐입니다. 두 번째, 현금 여력을 확보하세요. 진짜 기회는 위기가 지나간 뒤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때 투자의 자금이 없다면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적극적으로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다음 국면을 위한 준비 단계로 봐야 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현금은 옵션입니다. 현금이 있으면 언제든 원하는 자산을 살 수 있는 선택권이 생기는 거죠. 반대로 모든 자금이 묶여 있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손 놓고 바라만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자산의 성격을 명확히 인식하세요.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분류하는 건 이제 재고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고위험 자산으로 보고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5%에서 10% 이내로 제한하는 게 현명합니다. 특히 우리 4060 세대는 자산 배분에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은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거래소 해킹, 프로젝트 붕괴, 규제 이슈 등 매번 끝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시장은 살아남았습니다. 이번에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명확한 건 게임의 규칙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 투자자와 소규모 채굴자들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이제는 대형 금융기관들이 만든 판 위에서 그들의 방식대로 움직여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정보력과 기술력만 있으면 개인도 충분히 승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본력과 정보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가진 기관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패닉에 휩쓸려 급하게 손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막연한 희망만 품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꾸준히 공부하며 진짜 기회가 올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결국 이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투자는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달리기처럼 순간의 속도가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지구력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자산 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더 유용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